공격 시에는 전방의 가담에 득점을 도우며 수비할 때는 또 빠르게 후퇴해 수비수를 도와줘야 하는 단 두 줄의 간단한 역할 설명이지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역할을 실제로 해주는 중원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과거에 이 포지션의 유명한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세월간이 사비오와 이니에스타, 맨유의 패스마스터 스콜스와 활동했던 시기가 완벽히 겹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스램제로 묶였던 램파드와 제라드가 대표적이며 비교적 최근 유명한 선수들은 메날도의 발롱도르 시대를 끝내버린 모드리치와 카세미로와 크카모로 묶이는 크로스, 그 크카모를 챔스 16강에서 침몰시켜버린 프랭키 더용과 오늘의 랭킹 1등으로 소개해드릴 페드리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시장가치 탑10 시리즈 중 5번째 중앙 미드필더 편입니다. 언제나처럼 소개되지 않은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는 맨시티의 새로운 이적생, 185cm의 키와 73kg의 상당한 피지컬을 가졌으면서 간단한 동작으로도 화려하게 보이는 드리블 스킬이 장점인 티자니 라인더르스가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라인더르스는 지난 24-25 시즌 출전한 모든 대회를 통틀어 15득점 4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뽑아냈고 리그 기록만 따지면 10득점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시티의 중원에서 이 정도 해준 선수는 아무도 없으며 자세히 보시면 이름 아래에 기대 득점, 도움값이 있는데 이걸 넘긴 선수가 10명 중 3명밖에 없습니다. 반면 밀란은 대부분의 선수가 기대값을 넘겼지만 그 중에서도 라인더르스는 가장 이외의 모습으로 공격 포인트 생산 3위의 이름을 올리며 귄도안의 대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라인더르스는 미드필더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춘 선수인데 경기 장면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리블로 한두 명 제치는 건 우습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투 패스를 통해 돌파를 시도하는데 링커 역할을 해주는 선수 쪽으로 상대를 끌어당기고 본인은 프리한 상황에서 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패스하며 직접 돌파를 회피하진 않습니다. 원투 패스를 통해 1차적으로 수비를 벗겨내며 이후 상황은 직접 드리블을 하며 상대방 선수를 3명이나 본인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또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중앙에 공을 받을 만한 공격수가 있지만 근처에 패서를 압박하려는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공을 건네줄 수 없는 상황에 라인더르스는 수비수가 본인을 보지 못하도록 뒤로 빠지면서 언제든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길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인더르스의 최대 장점으로 뽑는 것은 넓은 시야를 통한 빠른 스캔과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수비적인 능력이 아쉽다고들 하지만 귄도안에게 수비적인 롤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시티가 비르츠를 포기하고 데려온 3명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오는 시즌 뛰어난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레프트백까지 소화하며 높은 수준의 포지션 이해도를 갖춘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가 9위에 올랐습니다. 피지컬로만 따지면 라인더르스와 비슷한데 중앙 미드필더치고 상당히 훌륭한 피지컬입니다. 왼쪽의 지표는 카마빙가의 지난 1년간의 기록입니다. 유럽 5대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를 포함하여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선수들과의 지표를 비교한 것인데 특히 수비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상위 17%일 만큼 카마빙가의 수비적 능력은 미드필더 전체에서 최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칸 위에 패스 능력치를 보시면 패스 시도 횟수나 성공 확률이 상위권인 게 눈에 띄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진 패스와 드리블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진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패스보다 캐리, 즉 드리블의 강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이 퀄리티의 수비적 역량과 전진 드리블, 높은 확률의 볼 배급 능력을 통해 국가대표 선배인 캉테와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두 명을 상대로 한 타락박 정도는 여유롭게 하는데 지표에서도 확인하셨듯 경합 상황 자체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선수가 있든 없든 드리블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이렇게 전방에 수비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밑으로 공을 반대쪽으로 빼서 빠른 터치로 빠져나가는 간결한 동작을 주로 활용합니다. 대체적으로 카마빙가가 전방의 압박을 벗겨냈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과 거리가 잠깐 멀어집니다. 하지만 풀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주력으로 떨어진 공도 순식간에 잡아내서 드리블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들어 유독 부상이 많았는데 거의 근육 쪽 부상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오늘 시즌부터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설 사비의 6번을 물려받은 선수, 중앙뿐 아니라 이선의 공미와 윙어도 소화할 수 있었을 정도로 공격적인 역할에 장점이 있는 바르셀로나의 가비가 세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23년 11월 전방 십자인 대비 반월판 부상이라는 대형 사고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활에 전념하고 24-25 시즌 348일 만에 교체 선수로 필드에 복귀했는데 복귀 이후 수페르코파 결승전에 선발 출전하며 박스 안에서 갑작스런 쇄도로 카마빙가의 반칙을 유도해 PK를 얻어내 동점 상황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첫 소개 문장에 공미와 윙어도 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보여드리는 경기 장면처럼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치고는 이질적이게 테크니션적인 면모보다 폭발력 있는 에너자이저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부상 부위가 운동 능력의 치명적인 부위인 만큼 이미 올모, 하피냐가 버티고 있는 자리를 밀어내기는 무리이고 페드리의 파트너 혹은 더용과 로테이션을 뛰며 3선 중앙 미드필더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페드리는 부동의 주전이니 교대로 뛰는 더용과 지표를 비교해보자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태클과 경합 수치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가비와 더용의 피지컬 차이를 생각하면 확실히 가비가
더 허슬러스럽다는 느낌입니다. 부상이 없었다면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을 수 있지만 현재는 페드리의 경호원 같은 느낌으로 3선에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패스나 공격 지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야마를 제외한 바르셀로나의 이선이 하피냐, 올모, 베르나리 모두 킥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라 피지컬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킥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선으로의 복귀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19-20 시즌부터 6시즌 동안 두 차례의 리그 우승, 22-23, 24-25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팀을 이끈 인텔의 니콜로 바렐라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빠르게 지표부터 살펴보면 패스 성공률이 8할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로 전체 미드필더 중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진 패스나 드리블은 상위권에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패스 지표의 맨 아래에 있는 전달받은 전진 패스 수치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는 본인이 드리블, 패스로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팀원들의 패스를 받을 만한 빈 공간을 잘 찾아다니는 즉 오프 더 볼이 상당한 퀄리티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전진에 관련된 움직임이 많다 보니 슈팅으로 연결되는 기회 창출 능력 역시 미드필더 중 상위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모든 선수 중 미키타리안과 바렐라 두 명만이 지표에서 굳이 강조한 전진 패스, 드리블, 전진 패스 리시브를 모두 상위권의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이끌던 18-19 시즌부터 지난 23-24 시즌까지 6시즌 연속으로 세리에 A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으며 그중 2번은 최우수 미드필더까지 수상했습니다. 스팔레티, 콘테, 시모네 인자기의 3번의 감독을 겪는 동안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바렐라가 어떠한 전술에서 뛰게 되어도 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클럽 월드컵마저 우승에 실패하며 결국 이번 시즌은 무관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한다면 25-26 시즌의 전망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연 바렐라가 팀의 코어 중 한 명으로서 인텔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적 당시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최고 레코드를 갈아치운 첼시의 엔조 페르난데스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엔조는 카이세도와 쿠쿠렐라와 함께 마레스카볼의 핵심으로 첼시가 다시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카이세도가 수비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며 엔조는 공격 전개의 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직전 챕터인 바렐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엔조 역시 전진 패스, 드리블, 리시브 등 전진에 관련된 전반적인 능력치가 높은 편입니다.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 6골 7도움으로 총 13점에 관여하며 팀 내 공격 포인트 3위를 달성했으며 마두에케, 네투, 산초 등 여러 공격수들을 제치고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 합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엔조는 첼시가 가장 힘들 때 합류해서 첼시가 결국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는 데 힘을 보탰고 클럽 월드컵에서 트래블 팀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3-0이라는 일방적인 점수차로 승리하며 첼시 또한 오는 시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잠깐이나마 2위를 달성하며 임팩트를 보여주었던 첼시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우승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된 첼시의 중원에서 엔조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플레이메이킹과 볼 전개를 책임지는 미드필더의 교과서 시장가치 8천만 유로의 비티냐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팀 컬러인 에너지 레벨의 중심축이자 24-25 시즌 트래블의 공신 중 한 명으로 탈압박, 판단력, 정확한 시야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수비형 미드필더 편에서 엔진에 비유했던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의 팀메이트인 주앙 네베스와 비교를 해보자면 네베스는 비티냐에 비해 태클, 경합 상황에서 큰 차이를 내며 피지컬적인 수비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비티냐는 차단, 걷어내기 등의 스킬적인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어느 포지션이든 최소한의 수비력은 갖춰야 하지만 비티냐와 네베스 둘 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을 만큼 방향성은 다르지만 수비 능력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공격에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패스 시도와 성공률이 동시에 상위 1%인 것만으로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역시 전진 패스와 드리블입니다. 딱 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패스와 허허 벌판에서 달린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비티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공을 잡아서 3-4명의 좁은 공간에서의 압박을 이겨내고 높은 진영으로 직접 드리블을 시도해 공을 운반하던가 이미 비교적 높은 진영에서 상대 수비가 본인을 캐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편한 각도로 공을 내준다던가 상대가 이미 내려앉아 침투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면 빈 공간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선수를 빠르게 스캔해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하거나 상황에 따라 알맞은 플레이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영리한 미드필더입니다. 비티냐를 포함한 파리의 대부분의 선수가 어린 편이라 팀의 좋은 성적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더블에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똑똑하게 공을 차는 선수가 있다면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축구도사의 향기가 풍기는 리버풀의 알렉시스 맥알리스터가 4위에 올랐습니다. 맥알리스터는 3선부터 2선까지 역할을 크게 가리지 않으며 주로 좌측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공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지만 개인기가 뛰어난 테크니션 유형보다 지키며 탈압박하는 간결한 움직임의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이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끌어들여 다른 팀원들을 살려주는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개인적으로 24-25 시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경기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멈춰있는 화면이라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맥알리스터는 고개를 좌우로 4번을 돌리며 레알 수비진의 위치와 침투 경로를 미리 스캔했습니다. 이후 화면처럼 존스에게 공을 달라고 손을 들어 표시했고 존스는 지시대로 패스하며 박스 안으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레알 선수들은 침투하는 존스를 한 명도 막지 않았습니다. 즉 존스의 침투보다 맥알리스터를 수비하는 게 중요도가 훨씬 높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맥알리스터가 패스를 받자마자 3명이 삼각형을 형성하지만 재빠르게 이들을 등지고 패스를 할 공간을 확보해 그대로 브래들리에게 패스합니다. 이 한 번의 플레이로 수비수 3명을 본인에게로 당겼습니다. 브래들리가 공을 받자마자 리디거가 바로 압박해 들어옵니다. 맥알리스터는 리디거의 시야 사각으로 빠져나가며 브래들리는 그 경로로 다시 패스를 건넵니다. 선수들이 그제서야 다시 맥알리스터의 왼쪽으로 따라붙지만 아쉽게도 맥알리스터는 오른발잡이였고 이 슈팅은 쿠르투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경기에서 본인의 마크맨이 맨투맨 압박에 강한 카마빈가인 것을 확인하자 팀의 빌드업 상황에 레알의 수비 진영까지 올라가 카마빈가도 같이 끌려나가는 상황을 강제해버렸고 리버풀의 빌드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표를 살펴보면 공수 양면으로 우수한 지표를 기록했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리그 베스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는 25-26 시즌 비르츠가 팀에 합류하여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만큼 맥알리스터가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리버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센터백급 피지컬과 부상당하지 않는 튼튼한 신체, 실제로 프로커리어 시작 포지션은 센터백이었으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시즌 초반에 이유가 어찌되었든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아쉬운 모습은 있었지만 중반기가 지나며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걸 증명할 만한 24-25 시즌 라이스의 지표를 보면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스는 24-25 시즌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9득점 10도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베컴의 궤적이 생각나는 엄청난 프리킥으로 본인의 클러치 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파티와 함께 레알의 중원을 잡아먹거나 파리와의 대결에선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파티를 대신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감히 죽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오는 25-26 시즌은 수비 맨디의 영입으로 파티의 공백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라이스는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계속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스날의 진짜 숙제는 수비도 미드필더도 아닌 공격진입니다. 수비와 중원은 충분히 우승을 뒷받칠 만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아스날이 어떤 대회에서 가장 먼저 우승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사 논란하며 항상 빠지지 않는 그 선수 24-25 시즌도 5,000분 이상을 출전했지만 공식적으로 아무런 불평 불만도 표하지 않았던 진정한 살림꾼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2위에 올랐습니다. 카르바알의 부상으로 인해 라이트백으로 종종 출전했으며 바스케스와 추아메니가 빈 공간을 노출할 때마다 후방으로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 수비 자리를 채워주며 벨링엄 못지않은 기량에도 불구하고 항상 팀의 빈자리를 메우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던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라리가의 또 다른 탑급 미드필더인 바르셀로나의 페드리와의 지표를 비교해봤을 때 먼저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발베르데가 더 나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페드리가 발베르데보다 뒤떨어진다고 해석하면 안되고 발베르데가 때때로 수비수를 볼 만큼 수비적 역량도 뛰어나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베르데는 수비 구멍을 채우느라 이리저리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과 도움을 모두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유럽 축구 통틀어 가장 고생한 선수가 누구냐 뽑으라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발베르데를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팀의 구멍을 채우느라 고생했으니 오는 25-26 시즌만큼은 온전히 본인의 재능을 모두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니에스타를 잇는 바르셀로나의 차세대 8번 이 수식어만으로 거의 모든 설명이 되는 바르셀로나의 페드리가 1위를 차지하며 마지막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주목했던 전진성 관련해서 비티냐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페드리는 단순히 빌드업이나 전진 드리블로 끝내지 않았고 슈팅 기회 창출 수치까지 상위 1%를 기록하며 라민 야말과 함께 바르셀로나가 트래블 직전까지 가는데 대체 불가의 활약을 하며 가장 큰 기여도를 보여줬습니다. 발베르데만큼은 아니지만 24-25 시즌 4,644분 출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출전하며 선수 생활 내내 부상을 달고 살았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한 시즌을 소화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경기 장면처럼 공을 잡자마자 헤드업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여 정확도 높은 롱패스를 주는 건 사비를 연상시키고 점선으로 표시한 패스키를 통해 탈압박을 할 수 있으나 페이크 한 번으로 3명의 수비수를 한꺼번에 경직시키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장면은 이니에스타의 드리블을 떠올리며 중원에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래그백 이후 다시 공을 앞으로 살짝 쳐두거나 옆으로 굴려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은 부스케츠의 시그니처 무브를 보는 듯합니다. 요약하자면 페드리는 세월간이의 기술적 특징들을 본인의 플레이에 녹여내 바르셀로나의 중원의 완성형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페드리가 빠졌을 때의 부작용도 큰 편입니다. 어느 때보다 트래블이 가까워서 더 아쉬웠던 시즌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페드리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페드리가 없는 플랜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수 양면으로 팀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축, 가장 활발해야 하고 시야가 넓어야 하며 이타적이어야 하는 중앙 미드필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랭킹을 보시면 알 수 있듯 모든 팀의 선수가 B클럽의 선수일 정도로 팀의 전술 중심이자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25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파리의 비티냐가 5위를 기록하며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시즌 동안 팀으로서 이뤄낸 성적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드필더는 지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음을 트랜스퍼마크트가 알려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 영상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